스페인, 영국, 소련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이라는 타이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국가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세계 질서를 지배하던 힘과 지위가 무너진 것이죠. 더 흥미로운 건 이 제국들이 몰락한 순서가 놀라울 만큼 동일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한 번 만든 시나리오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지금 세계 패권을 쥔 미국이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호령했던 패권국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너졌는지, 그리고 패권국 미국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황금 세기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쏟아져 나온 상상을 초월하는 귀금속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특히 남미 안데스 산맥 지역의 거대한 은광, 포토시 은광은 세상을 정복하게 할 고귀한 산이라 불릴 정도였으며 한때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의 자카테카스 은광은 포토시와 함께 스페인 왕실의 금고를 채운 핵심 공급처였습니다. 이 막대한 보물을 본국으로 수송하기 위해 스페인은 조직적인 해상 운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스페인 보물선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카리브해를 통해 스페인 본토인 세비야로 귀금속을 운반했던 대규모 갤리온 선단입니다. 이 갤리온선은 상선인 동시에 군함의 역할도 수행하며 해적과 다른 경쟁국들로부터 보물을 지켜냈습니다. 이처럼 대량으로 유입된 은으로 주조된 스페인의 은화는 국제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팔레알 은화는 그 순도와 규격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의 기축 통화로 통용되었습니다. 페소 대 5초, 8조각짜리 은화로도 불렸으며 심지어 19세기까지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쓰일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스페인 지배를 받았던 남미의 나라들은 아직도 자국의 화폐 단위가 페소인 경우가 많고, 오랜 지배를 받았던 필리핀도 자국 화폐의 단위가 페소일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보여주죠. 신대륙에서 훔쳐온 은으로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유럽 대륙에서 벌인 수많은 전쟁을 이기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테르시오라는 당대 최강의 보병 전술과 함대로 함께 유럽 전역을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무적함대라는 별명은 그때 당시의 스페인의 군사력을 함축해서 보여주죠. 이 황금의 세기는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유럽 전체의 물가 폭등과 본국의 산업 기반 약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80년 만에 이 거대한 제국이 완전히 파산했고, 그 후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제국의 뒤를 이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으로 군림했던 영국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이르러 그 국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20세기 초 대영 제국은 전 세계 육지 면적의 약 4분의 1인 3,550만 킬로미터의 영토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인 4억 5천만 명의 인구를 지배했습니다. 캐나다,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집트, 남아프리카 등 주요 전략적 요충지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제국의 식민지 네트워크는 영국의 석탄, 철, 면화, 차, 고무 등 산업혁명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무한한 자원 공급처였습니다. 인도의 면화와 차, 말레이시아의 고무 등은 영국의 산업을 뒷받침했습니다. 팍스 브리타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 해군이 전 세계 해상 질서를 확립하고 평화를 유지했던 시대를 일컫습니다. 영국은 항상 군사력이 1등이었고 2등과 3등의 해군력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바다의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게다가 1875년 영국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지분을 확보해서 아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해상 무역로를 단축하고 제국의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여 바다의 제왕으로 군림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격인 더 시티 오브 런던, 줄여서 더 시티는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으며 영란은행, 런던 증권거래소 등 세계 금융의 큰 손들이 몰려 있었고 전 세계 주요 금융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파운드화는 국제 무역과 외환 거래의 주요 기축통화였으며 모든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근본위제를 통해 파운드화의 가치를 금에 고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막강했던 대영 제국은 세계대전을 거치며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수행하며 영국은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을 소모했고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에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파운드화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영국의 자리를 대신하여 세계 최강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달러화가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패권을 뺏긴 대영 제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주요 식민지들이 독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1991년 해체 직전까지도 소련은 미국과 함께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며 방대한 영토, 핵무기, 우주기술, 그리고 동유럽과 전 세계에 걸친 정치적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소련 경제는 중앙계획 경제체제 고질적인 문제점인 시장의 수요와 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중앙에서 생산 목표를 일방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비효율과 낭비가 만연했습니다. 생산된 물품의 질은 낮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냉전 중 군비 경쟁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우주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생산 능력의 대부분이 중공업과 군수산업에 묶였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경공업과 소비재 산업은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며 시장 원리를 도입하려 했으나 기존 계획 경제의 비효율만 노출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은 정착시키지 못해 경제적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정치적 투명성을 높이고 언론의 자유를 허용하자 그동안 억눌려 있던 공산당의 실정, 경제난, 그리고 민족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80년대 중반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던 소련의 외화 수입이 급감했고 재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기점으로 동유럽 공산 국가들이 소련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미노 현상은 소련 내부의 공화국들에게 독립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발트 3국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주요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992년 1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3개 공화국 정상은 소련 해체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독립국가연합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대통령직을 사임했고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국이 무너지는 과정은 군사적 침공이나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경제적 과부하에서 시작되죠. 제국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확장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통제하기 힘들 정도의 영토 확장 때문에 재정적으로 군대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갚을 수 없는 빚을 계속 늘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쇠퇴의 징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화폐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군대는 계속 승리를 거두며 정부는 더욱 야심찬 계획들을 발표하죠. 하지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고 생산 능력은 감소하며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쇠퇴가 가속화됩니다. 동맹국들이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적대국들은 영토를 넘보며 도발을 시작하고 무역 상대국들은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죠. 기축통화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과거에 그 제국을 강하게 만들었던 장점들이 오히려 약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전 세계가 원하던 화폐가 대량으로 본국에 돌아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글로벌 군사 전개는 지속 불가능한 부담이 되며 힘으로 보장했던 약속들이 공허한 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스페인 제국, 영국 제국, 소련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내리고 있는 정책 결정들이 그들이 했던 선택들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스페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정복한 그들은 역사상 가장 풍부한 금은 광맥을 손에 넣었죠. 1550년 무렵 스페인 선박들은 매년 200톤의 은을 실어 날랐는데 1600년에는 이 수치가 400톤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은 사실상 유럽 전체의 화폐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레아라는 세계적 기축통화였고 모든 나라가 스페인의 은화를 원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의 화폐를 지배하는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패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영원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1556년부터 1598년까지 통치한 펠리펜 2세는 역사상 어떤 왕보다도 많은 부를 소유했고 이를 제국 확장에 쏟아부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군사적 과도한 확장이 시작된 것이죠. 스페인은 지중해에서 오스만 제국과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합스부르크 세력과 네덜란드에서 개신교 반란군과 영국과는 해상에서 그리고 필리핀과 아메리카 대륙에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1580년 무렵 스페인의 군사적 영향력은 4개 대륙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죠. 스페인 왕실 수입의 절반이 군사비로 소모되었는데
그것도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폐 가치 절하였습니다. 스페인 왕실은 세수만으로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실패한 제국들이 항상 선택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화폐의 순도를 낮춘 것이죠. 원래 순은으로 제작되던 동전에 구리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 그 다음에는 75%까지 구리 비율을 높였죠. 액면가는 동일했지만 실제 가치는 급락했습니다. 1600년 즈음에는 스페인 은화에 은이 거의 들어있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액면가대로 화폐를 받으려 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이탈리아 은행가, 독일 금융업자 등 어디서든 돈을 빌려왔습니다. 펠리페 2세가 왕위에 오른 지 20년도 되지 않은 1557년에 스페인은 첫 번째 파산을 선언했죠. 빚을 갚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한 후 다시 차입을 시작했습니다. 1560년, 1575년, 1596년에도 연이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40년 동안 4번의 파산이었죠. 매번 개혁을 약속했지만 매번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쓰는 것 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생산 능력의 상실이었습니다. 스페인 제국 몰락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세계의 모든 금은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제한의 돈이 생기면 생산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하면 더 싸니까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어졌고 힘을 덜 들이고 무한한 돈으로 배를 사오면 되니까 그냥 사온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혁신해야 합니까? 스페인 귀족들은 일하는 것을 자신들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로 여겼습니다. 제조업은 쇠퇴했고 농업은 정체되었으며 모든 부는 외국 상품 수입에 쓰였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들어온 금과 은은 바로 프랑스 와인, 이탈리아 비단, 네덜란드 공산품 구매에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인은 단순한 통로가 되었죠. 부는 그들을 통과해 갔지만 그 어떤 것도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1600년 무렵 스페인은 거의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입에 의존했고 모든 비용을 은으로 지불했죠. 그런데 생산량 감소와 함께 은광도 고갈되기 시작했고 자국의 생산 능력은 사라져서 세금을 거둘 수도 없어 국고에 돈이 없어지니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회적 쇠퇴였습니다. 경제가 몰락하면서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마드리드 거리는 거지들로 넘쳐났고 생산적인 시민들은 이민을 떠났습니다. 최고의 인재들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건설하고 창조하며 성장하는 나라들로 이주했죠. 스페인에는 관료, 군인, 성직자만 남았습니다. 부를 창조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부를 소비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1640년에는 포르투갈을 잃었고 1650년에는 가장 부유한 영토였던 네덜란드를 상실했습니다. 1700년 무렵 스페인 제국은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죠. 규모는 여전히 컸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산업공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에 세계 초강대국에서 이류 국가로 전락했고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스페인은 유럽의 관광지일 뿐입니다. 쾌적하고 문화유산이 많아 볼거리는 많지만 세계 무대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는 상태죠. 300년 후 1900년대의 영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던 영국은 전성기에 세계 육지 면적의 25%와 4억 명의 인구를 지배했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세계 기축통화였고 모든 주요 무역 계약은 파운드로 표시되었습니다. 모든 중앙은행은 영국 국채를 보유했고 런던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죠. 300년 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것이 영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군사적 과도 확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00년 무렵 영국은 전 세계의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아프리카, 중동, 중국, 태평양, 카리브해에 이르기까지 6개 대륙의 영토를 방어해야 했죠.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영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중립을 유지하며 유럽이 스스로 파괴하도록 내버려둘 것인가 아니면 뛰어들어 제국을 파산시키면서까지 승리할 것인가의 선택이었죠. 그들은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1차 대전으로 영국은 4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조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대부분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빌려야 했습니다. 1918년 무렵 영국은 미국에만 수십억 달러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 전락했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제국을 지켜냈고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폐 가치 절하였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전쟁으로 인해 영국의 금 보유량이 고갈되었습니다.
무기, 식량, 보급품 구매를 위해 금을 미국으로 송금했던 것입니다. 1920년 무렵 영국의 금 보유량은 1914년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파운드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1925년에 전쟁 이전 환율로 근본 위제에 복귀했습니다. 문제는 파운드가 과대평가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영국 수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졌고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해야 했고 이는 국내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1931년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영국은 근본 위제를 포기했습니다. 파운드화는 하룻밤 사이에 25% 평가절하되었죠. 세계 기축통화가 자신의 돈을 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공식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채의 악순환이었습니다. 영국은 1차 대전 부채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터졌죠. 추가로 120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미국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1945년 무렵 영국은 미국과 캐나다에 영국 전체 GDP보다 많은 30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제국은 끝났죠. 더 이상 방어할 여력이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유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국의 상실이었습니다. 1947년 영국은 지난 200년간 영국 왕관의 보석이자 부의 원천이었던 인도를 포기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압박이 커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었고 식민지였던 인도가 영국의 최대 채권국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쫓겨난 거죠. 그 후 2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었죠.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카리브해까지 말입니다. 1970년대에는 대영 제국이 역사책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화폐 붕괴였습니다. 파운드화는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1940년에 1파운드는 4.03달러였는데 1950년에는 2.87 달러, 1970년에는 2.47 달러, 1980년에는 2.36 달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1.27 달러 정도입니다. 세계 기축통화가 지역 화폐로 전락한 것이죠. 영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와 핵무기,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들은 과거의 강대국이었고 지나간 영광을 보여주는 박물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 사례인 소련을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후 소련은 초강대국으로 등장했습니다. 핵무기와 동유럽에 대한 광범위한 군사적 지배력, 우주 위성국들을 거느리며 미래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믿었죠.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매장할 것이고 소비에트 모델이 지배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45년 동안 그들은 미국과 경쟁했고 군사적으로 엇비슷하게 맞먹었으며 더 많은 탱크와 미사일, 군인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경제가 부패하고 있었죠. 첫 번째 단계는 군사적 과도 확장이었습니다. 소련은 GDP의 15에서 20%를 군사비에 지출했습니다. 미국 지출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죠. 그들은 미국의 기술, 영향력, 동맹에 맞서야 했지만 경제 규모는 훨씬 작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하고 쿠바를 후원하며 시리아, 베트남, 북한, 앙골라, 에티오피아를 도와야 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마다 그들도 대응해야 했죠.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제 침체였습니다. 소련 경제는 1970년대에 성장을 멈췄습니다. 석유 수출로 겨우 버텨나갔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공장에서는 혁신적이지도 이쁘지도 않은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했고 농장은 실패했으며 기술은 수십 년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소련은 곡물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를 가진 나라가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왜일까요? 중앙계획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은 통제로 인해 죽고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무도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화폐 붕괴였습니다. 루블은 애초부터 진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소련 국민들조차 믿지 않았죠. 달러를 구할 수 있으면 그것을 썼습니다. 루블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금과 석유로 외국 상품을 구매해야 했습니다. 1985년 석유 가격이 하락하자 소련의 금 보유량이 고갈되기 시작했죠. 진짜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국 상실이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동유럽이 떠나갔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동독이 1년 만에 사라졌죠. 소련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위성국들이 소멸한 것입니다. 소련 정부는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파산 상태였으니까요. 다섯 번째 단계는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1991년 12월 20일 소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901 만의 일이었죠. 전쟁도 없고 침공도 없고 오직 경제적 붕괴만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 급여를 줄 수 없었고 정부가 기능하지 못했으며 루블은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3만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초강 대국이 내부의 경제적 실패로 붕괴된 것입니다. 패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도 확장, 화폐 실패, 부채, 제국 상실, 붕괴의 순서였죠. 미국도 정확히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군사적 과도 확장부터 말이죠. 미국은 현재 80개국에 750개 이상의 군사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죠. NATO를 통해 유럽을 방어하고 일본, 한국, 필리핀에 미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중동에서 싸우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연간 군사 여산은 8,500억 달러로 천조국을 넘긴 지 오래입니다. 전세계 국방 예산 2위부터 11위까지의 모든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하지 않아요. 전력이 부족하고 장비는 노후화되며 징집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러시아가 NATO 영토를 공격하며 이란이 페르시아만을 봉쇄한다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동시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과도 확장된 상태입니다. 스페인과 똑같고 영국과 똑같으며 소련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화폐 가치 절하입니다. 1971년 닉슨이 금태환 창구를 닫았죠. 달러는 순수한 불안화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명목화폐인데 말 그대로 미국 정부 자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찍어낸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2000년 이후 화폐 공급량이 400% 증가했고 2020년 이후로는 6조 달러 이상을 찍어냈습니다. 달러는 1971년 이래 구매력이 98% 감소했습니다. 과거 로마나 스페인처럼 은화에 구리를 섞지 않습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종이를 찍어내고 있을 뿐이죠.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부채의 악순환입니다. 미국 부채는 36조 달러로 GDP의 120%에 해당합니다. 이자 지급만으로 연간 1조 달러가 들어가죠. 국방비보다 이자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를 내고 있으며 2024년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중에도 1.8조 달러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평화 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 악순환의 정의죠. 스페인은 4번 파산했고 영국은 붕괴할 때까지 돈을 빌렸으며 소련은 자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네 번째 단계는 생산 능력 상실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설계하고 금융을 제공하고 소비하지만 생산하지는 않죠. 제조업 기반은 파괴되어 중국, 멕시코, 베트남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매년 수출보다 8천억 달러를 더 많이 수입합니다. 의료, 철강, 심지어 군수품까지 모두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죠. 스페인이 은이 유출되는 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것처럼 미국은 달러가 유출되는 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자금 흐름이 멈추면 미국도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사회적 쇠퇴입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역사적 최저치를 기록했고 범죄가 증가하며 노숙자 문제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마약 과다복용으로 매년 10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죠.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떠나거나 체크아웃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급락하고 정치적 기능 장애가 전면화되었으며 어떤 것에도 합의할 수 없고 아무것도 고칠 수 없으며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쇠퇴의 징후는 곳곳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괜찮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미국은 7단계 중 5단계에 있습니다. 소련도 완전히 붕괴하기 전에 5단계까지 갔고 영국도 마찬가지였으며 스페인은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아직 끝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순서에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기축통화 지위 상실입니다. 동맹국들이 다변화하기 시작하고 무역이 다른 화폐로 이동하며 더 이상 누구도 달러를 보유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달러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초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대안을 개발하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위안화와 루블로 거래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대금을 위안화로 받기로 했습니다. 균열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곱 번째 단계는 붕괴입니다. 점진적 쇠퇴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붕괴 말입니다. 소련은 901 만에 초강대국에서 존재하지 않는 국가로 전락했고 영국은 20년 만에 제국을 잃었으며
스페인은 더 오래 걸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기축통화가 실패하고 부채가 감당 불가능해지며 군대에 자금을 댈 수 없게 되면 제국은 우아하게 쇠퇴하지 않습니다. 빠르고 잔혹하게 무너집니다.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제국이 배우는 것과 같은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납니다. 세 개의 제국이 이 패턴으로 무너졌습니다. 스페인, 영국, 소련은 각각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고 자신은 다르다고 믿었으며 규칙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틀렸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자신에게 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르다고, 기술이 있다고, 달러가 기축통화인 천하제일 미국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은 항상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패턴은 확률과 통계입니다. 영원히 자신의 생산량 이상으로 지출할 수는 없고 생산 능력 없이 제국을 유지할 수 없으며 결과 없이 화폐 가치를 절하할 수도 없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완료했다면 6단계와 7단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순서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타이밍뿐이에요. 10년일지 5년일지 아니면 더 빠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느리지 않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울 거예요. 화폐 위기가 부채 위기를 촉발하고 부채 위기가 정치적 위기를 촉발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초강대국은 경고의 이야기가 되고 기축통화는 지역화폐가 되며 제국은 기억으로 사라집니다. 이미 3번 일어났고 패턴은 미국이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2020년부터 미국은 모든 단계를 가속화해 왔습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고 더 많은 부채를 늘리고 군사적 약속을 확대하고 생산을 공동화하며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그 길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패턴을 안다면 끝이 보입니다. 어쩌면 미국이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스페인, 영국, 소련이 하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이 모든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MAGA를 외치며 관세 정책을 펼치고 미국 내 자동차, 조선업 등 생산 기반을 늘리려고 전 세계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혁하고 재건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패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수학적으로도 그렇지 않고요. 역사는 제국들이 같은 방식으로 계속 몰락하는 것을 지켜봤으며 오징어 게임처럼 이대로 가다간 곧 다주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